전하께서 너무 편애하십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여러 차례 같은 말을 올렸습니다. 왕의 딸을 향한 관심이 이미 예를 벗어났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조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화와농주 1738년 영조 제위 14년에 태어난 9번째 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후궁 영빈 이씨였고 그녀는 영조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영조는 이 딸을 유난히 아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영빈 이씨는 이미 여러 딸을 잃은 뒤 40이 넘은 나이에 화와농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얻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화와농주는 6살에 옹주로 봉해졌습니다. 조선에서 옹주란 왕의 서녀를 뜻하지만 그 이름이 반드시 가벼운 대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화와농주는 달랐습니다. 영조는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딸의 처소에 자주 들렀습니다. 궁 밖에 나가 사는 옹주의 집의 임금이 이처럼 자주 거동하는 일은 전례가 없습니다. 신하들은 예를 들었고 국법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영조는 딸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곧 궁중의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화와농주는 아직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이미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옹주는 왕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1749년 화와농주는 12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혼인했습니다. 상대는 동갑내기 남자 정치달이었습니다. 이조판서 정우량의 아들이었고 정치달은 곧 부마가 되었습니다. 부마 간택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습니다.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 여러 후보가 있었지만 최종 선택은 정치달이었습니다. 영조는 이 혼인을 매우 흡족해했습니다. 혼례 이후에도 정치달에게 각종 하사품을 내렸고 정치달의 집안 역시 빠르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까지의 화와농주는 분명히 말에 행복해 보였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는 딸, 정식 혼인을 마친 옹주, 그리고 이제 곧 가정을 꾸린 젊은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756년 화와농주는 딸을 낳았습니다. 영조는 또다시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딸의 집으로 행차했습니다. 임금께서 중전의 국상을 앞두고 사위의 집에까지 거동하시는 것은 지나칩니다. 그럼에도 영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와농주와 그 아이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길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딸은 병을 얻어 위중해졌고 결국 2살도 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조는 또다시 화와농주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미 신하들은 더 이상 말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딸이 죽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부마 정치달이 20살의 나이로 요절했습니다. 같은 날 중전 정성왕후 서씨마저 승하했습니다. 왕실은 한나란 씨의 3사람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영조가 가장 크게 반응한 곳은 중전의 빈전이 아니라 화와농주의 집이었습니다. 영조는 신하들을 파직시키면서까지 사위의 집으로 문상을 갔습니다. 그 선택은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딸은 그 누구보다도 특별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화와농주는 20살에 딸과 남편을 모두 잃은 청산과부가 되었습니다. 영조는 딸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궁궐 안에서 살게 했습니다. 이는 보호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화와농주를 다시 궁중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에서 왕의 사랑은 축복이었지만 동시에 언제든 정치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 화와농주는 아직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치의 편에도 어떤 세력의 편에도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건은 갖춰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총애, 궁중의 시선, 그리고 곧 내려질 또 하나의 결정. 영조는 이 딸에게 아들을 만들어주려 합니다. 그 선택이 무엇을 불러올지 아직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영조는 딸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이미 여러 딸을 먼저 떠나보냈고 화와농주는 그가 늦게 얻은 막내였습니다. 남편과 아이를 잃은 딸을 다시 궁궐로 들인 결정은
아버지로서는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화와농주를 보호하는 동시에 궁중의 한복판에 다시 세워두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에서 궁궐은 가장 안전한 공간이면서 가장 위험한 공간이었습니다. 화와농주는 더 이상 궁 밖의 한 옹주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눈길이 닿는 곳에 머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조는 그 딸의 빈자리를 채워주려 합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왕실에서는 옹주가 자식 없이 홀로 남게 되면 왕이 직접 양자를 정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화와농주에게도 그 절차가 적용되었습니다. 양자로 선택된 인물은 정우겸이었습니다. 정우겸은 정치달의 먼 친족이었고 당시 나이는 16이었습니다. 가문은 높지 않았습니다. 생부는 인천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우겸이 누구의 아들이 되었느냐였습니다. 그는 화와농주의 아들이 되었고 곧 영조의 외손자와 다름없는 위치에 섰습니다. 이 순간부터 화와농주의 삶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보호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정우겸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 속도는 비정상적일 만큼 빨랐습니다. 16에 관직을 받았고 이듬해 생원진사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18, 대과에 급제합니다. 보통이라면 이 나이에 오르기 어려운 자리들이 그에게는 연이어 열렸습니다. 부교리, 지평, 승지, 20살을 간 넘긴 나이에 정우겸은 조정의 핵심으로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너무 빠르다. 이건 실력이 아니라 배경이다. 그러나 그 배경은 분명했습니다. 영조의 총애, 그리고 그 총애의 중심에 있는 화와농주였습니다. 화와농주는 직접 정사를 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소를 올리지도 않았고 관직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는 그 자체로 영향력이었습니다. 정우겸은 어디를 가든 옹주의 아들로 불렸고 그 말은 곧 왕의 뜻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시기 화와농주는 궁중에서 실세로 불렸습니다. 공식적인 직함은 없었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 그녀가 누구를 가까이 두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입지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조가 살아있는 동안 그 누구도 화와농주를 건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조는 딸의 처소에 드나들었고 철마다 중사를 보내 안부를 물었습니다. 신하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영조는 말했습니다. 선왕의 집안일에 그대들이 지나치게 나서는구나. 그 말은 곧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이 권력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영조의 나이였습니다. 영조는 점점 늙어가고 있었고 그 뒤를 이을 인물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 왕세손 이산, 훗날의 정조였습니다. 정우겸은 정조보다 3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왕세손의 존재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때부터 화와농주의 이름은 점점 다른 맥락에서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왕이 사랑하는 딸이 아니라 왕세손의 앞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로. 특히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 궁중의 분위기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왕세손을 둘러싼 경계와 의심은 늘 존재했고 정우겸은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홍인한 등과 가까워졌고 왕세손의 대리청정 문제를 두고 분명한 입장을 드러냅니다. 반대였습니다. 화와농주 역시 처음에는 대리청정에 동의하는 듯 보였다가 곧 입장을 바꿉니다. 사료는 그 이유를 명확히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합니다. 화와농주와 정우겸은 왕세손의 정치적 길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화와농주는 더 이상 단순한 왕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선택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한 선택, 자신이 쌓아온 위치를 지키기 위한 선택,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영조가 떠난 뒤 이 권력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때가 오면 화와농주는 가장 먼저 표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영조의 사랑은 아직 그녀를 감싸고 있었지만 그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것은 바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화와농주는 정조의 고모가 되었을 때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었는가? 영조의 말년, 조선의 궁궐은 겉보기와 달리 조용하지 않았다. 왕의 나이는 80을 넘기고 있었고 정사는 점점 더 왕세 손에게 넘어가고 있었다. 문제는 그 넘어간다는 사실 자체였다. 1775년 겨울, 영조는 왕세손 이산에게 대리청정을 명한다. 형식상으로는 임금의 뜻을 돕는 일이었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이동을 의미했다. 이 순간부터 조정은 두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왕세손 이산, 사도세자의 아들. 언제든 아버지의 그림자가 따라붙는 존재였다. 그는 조용했고 신중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조정의 눈에는 분명히 보였다. 그가 왕이 될 사람이라는 사실이. 이 대리청정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인물 중 하나가 정우겸이었다. 정우겸은 이미 조정의 핵심이었다. 젊었지만 너무 빠르게 올라왔고 그 배후에는 화와농주가 있었다. 그는 계산할 수밖에 없었다. 왕세손이 정권을 쥐는 순간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반대했다. 반대는 노골적이지 않았다. 정우겸은 조정의 원로들과 손을 잡았고 아직 이르다, 전례가 없다, 왕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 같은 말들이 오갔다. 표면적으로는 충성이었다. 그러나 속내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왕세손이 너무 빨리 중심에 서는 것을 막고 싶다는 것. 화와농주 역시 처음에는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말을 아꼈다. 궁 안에서 직접 나서는 일은 없었다. 대신 사람을 통해 움직였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그녀의 입장은 분명해졌다. 대리청정 반대에. 이 선택은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었다. 화와농주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아들 정우겸은 왕세손이 완전히 권력을 쥐는 순간 가장 먼저 밀려날 인물이라는 것을. 그녀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왕세손을 지지하느냐, 아들을 지키느냐? 화와농주는 아들을 택했다. 왕세손 이사는 이 움직임을 모를 리 없었다. 조정 안에서 들려오는 말들, 자신을 향한 의심, 자신의 정통성을 흔드는 기류. 그 중심에 고모 화와농주와 정우겸이 있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1776년 봄, 영조가 승하한다. 조선은 다시 한번 큰 전환점을 맞는다. 왕세손 이사는 왕이 되었고 정조라 불리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 그동안 억눌려 있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조의 측위는 화와농주에게 정치적 재앙이었다. 왕세손 시절에는 논쟁이었던 일이 왕이 된 순간 죄목이 되었다. 대신들과 삼사는 기다렸다는 듯 움직였다. 정우겸을 처벌하라. 화와농주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정은 빠르게 방향을 틀었다. 정조는 냉정했다. 즉위한 지 불과 보름 만에 정우겸을 경원으로 유배 보낸다. 그리고 그해 여름 정우겸은 사사된다. 28배 나이였다. 화와농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울지도 않았고 항변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결말을.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아들의 죄는 곧 어머니의 죄가 되었다. 조정은 화와농주를 더 이상 영조의 딸로 부르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불렀다. 정처, 정치달의 아내, 왕의 딸이 아닌 죄인의 아내. 정조는 고모를 죽이지 않았다. 그러나 보호하지도 않았다. 1778년 화와농주는 옹주의 차코를 박탈당하고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된다. 궁궐에서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은 섬으로 보내졌다. 정조는 알고 있었다. 고모를 죽이면 영조의 이름에 상처가 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가장 잔인한 선택을 한다. 살려두되 모든 것을 빼앗는 것. 이것이 정조의 방식이었다. 강화도로 향하는 길, 화완홍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버지의 사랑, 궁궐의 권력, 아들의 죽음. 그 모든 것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유배는 끝이 아니었다. 다음은 더 긴 고립의 시간이었다. 정처를 더는 옹주라 부를 수 없습니다. 정조가 즉위한 뒤 조정은 빠르게 움직였다. 왕이 바뀌었고 기억도 바뀌었다. 영조의 딸이었던 화완옹주는 더 이상 옹주가 아니었다. 대신들은 그녀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 정치달의 아내 정처. 이 호칭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왕실의 일원이라는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조정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가 살아있는 한 과거는 끝나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대신들과 삼사는 연일 상소를 올렸다. 종사를 위태롭게 한 죄인입니다. 영모의 뿌리입니다. 살려두는 것 자체가 국법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들이 문제 삼은 것은 그녀가 직접 무언가를 했다는 증거가 아니었다. 이미 죽은 아들 정우겸의 이름, 이미 처형된 홍인안의 그림자, 그리고 그 모든 일의 배후에 있었다고 여겨지는 존재. 화완홍주는 변명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말을 꺼내는 순간 그것은 곧 정치가 되었기 때문이다. 왕실의 여성이 자신의 입으로 정치적 무고함을 주장하는 일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죄가 될 수 있었다. 정조는 알고 있었다. 화완홍주가 살아온 시간과 그가 사랑받던 아버지 영조의 기억을. 그는 국법을 들이밀던 대신들 앞에서 자주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때로 오해를 불렀다. 정조가 고모를 감싸고 있다. 사사로운 정이 공적인 법을 가로막고 있다. 하지만 정조의 고민은 달랐다. 그에게 화완홍주는 죄인 이전에 선왕이 끝까지 놓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그를 죽이는 순간 정조는 아버지 영조의 통치를 부정해야 했다. 결국 정조는 절충을 택했다. 사형 대신 유배, 죽음 대신 추방. 1778년 화완홍주는 강화도 교동으로 보내졌다. 그날 조정은 공식적으로 그녀의 자코를 삭탈했다. 화완홍주라는 이름은 기록에서 지워졌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정처라는 호칭뿐이었다. 강화도는 조용했다. 그 조용함은 보호가 아니라 고립이었다. 그녀는 섬 안에서도 다시 격리되었다. 사람을 만나는 일도, 편지를 주고받는 일도 엄격히 제한되었다. 그럼에도 조정은 만족하지 않았다. 섬에 가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살아있는 한 언제든 다시 문제가 됩니다. 유배 이후에도 상소는 멈추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녀가 여전히 비밀리에 사람을 만난다고 했고, 누군가는 옛 문서가 밖으로 흘러나갔다고 했다.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증거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이었다. 정조는 다시 선택해야 했다. 죽이자니 아버지의 그림자가 떠올랐고 살리자니 체제가 흔들렸다. 그래서 그는 또 한 번 타협했다. 섬에서 육지로. 그러나 자유는 아니었다. 1782년 화완홍주는 파주로 옮겨졌다. 정치달의 묘가 있는 곳. 남편의 무덤을 지키라는 명분이 붙었지만 실상은 또 다른 형태의 감시였다. 그녀가 육지로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정은 다시 들끓었다. 역적을 풀어주었다. 국법이 무너졌다. 정조는 그 모든 비난을 감당해야 했다. 그는 끝내 이렇게 말한다.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니다. 다만 선왕의 뜻을 거스를 수 없을 뿐이다. 그 말은 동시에 한계를 드러내는 고백이었다. 정조는 왕이었지만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다. 화완홍주는 그렇게 살았다. 죽이지는 않았지만 살게 두지도 않는 상태로. 왕의 고모였으나 어떤 공식 자리에서도 이름을 불리지 않는 사람으로. 그녀의 삶은 점점 기록에서 사라졌다. 대신 남은 것은 상소와 탄핵, 그리고 처벌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문장들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늙어갔다. 저항하지 않았고 용서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싸움은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싸움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는 싸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없었다. 1799년 봄, 정조는 하나의 결정을 내린다. 정치달의 철을 용서한다. 이 명령은 조용히 내려졌다. 대대적인 사면도 아니었고 축하도 없었다. 다만 기록에 이렇게 남았다. 죄명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를 거두어 드린다. 화완홍주는 24해 만에 죄인의 자리에서 내려왔다. 그러나 그 용서는 회복을 의미하지 않았다. 옹주의 자코는 돌아오지 않았다. 정치에 관여할 수도 없었다.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공식 자리에서 불리지 않았다. 살아는 있었지만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는 없었다. 그녀는 도성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궁궐이 아니라 조용한 집에서 살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다. 과거를 아는 이들은 말을 아꼈고 모르는 이들은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다. 1800년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 49의 나이였다. 아직 할 일이 많았던 왕이었다. 정조가 죽자 조선은 다시 흔들렸다. 왕은 11살의 어린 순조였다. 정치는 대비와 대신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그와 함께 화완홍주를 지켜주던 마지막 보호막도 사라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탄핵도 없었고 처벌 요구도 없었다. 그녀는 이미 정치적으로 끝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1808년 화완홍주는 71살로 생을 마쳤다. 조용한 죽음이었다. 큰 기록도 특별한 애도도 없었다. 조선왕 조실록에는 단 한 줄이 남았다. 정치달에 처가 죽었다. 그게 전부였다. 그녀의 인생은 아이러니로 가득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며 자랐고 그 총애 덕분에 권력의 중심에 섰으며 그 권력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아들을 지키려 했고 그 선택으로 아들을 잃었으며 그 책임으로 스스로도 지워졌다. 화완홍주는 반역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무고한 피해자라고 부르기도 어려웠다. 그녀는 체제 안에서 선택했고 그 선택은 체제 안에서 처벌되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왕실의 여성을 보호했지만 동시에 정치의 일부로 만들었다. 그리고 정치의 일부가 된 순간 여성도 예외는 아니었다. 화완홍주의 삶은 한 개인의 선악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녀는 아버지의 딸이었고 왕의 고모였으며 권력자의 어머니였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가 그녀를 끝내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죽은 뒤 조선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갔다. 그러나 기록은 남았다. 지워진 이름의 기록으로 화완홍주, 영조의 딸, 정조의 고모, 총애받았고 의심받았고 끝내 필요 없어졌던 사람. 그것이 그녀의 생애였다.